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 질문 주세요. 네, 김 작가입니다. 요즘 TV 광고 중에 네. 국민연금을 홍보하는 광고가 있는데요. 네. 국민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다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은 그냥 세금 내듯이 내고 있는데 왜 네. 이걸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보통 20년, 30년 이렇게 완납하면은 네. 그동안 냈던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동안 냈던 돈을 돌려받는 것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겠죠. 이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네요. 예를 들면 2045년 정도까지인가 정부 생각에는 한 2,400조 정도 돈이 모였다가 2060년까지 그 돈이 다 소진되고 없어질 거라고 지금 계산하고. 그러니까 2,000조 정도 되는 돈이 다 없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게 되는 거겠어요. 그죠? 아마 저를 포함해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아마 그런 혜택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2016년 현재 540조 정도 국민연금 운영되고 있고 그 운영을 위해서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있는 거죠. 그 관리공단이 문제가 되었던 게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 합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에 손을 들어줘라 했던 박근혜 정부의 전 정부의 농단에 하는 또 주류를 이루고 있고 지류를 이루고 있고. 자, 국민연금은 그러면 가입을 해야 되느냐? 소득이 발생하는 자들은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세금 내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많은 분들에게 같이 부담을 해서 노인분들이나 또 생계가 필요한 분들에게 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 못하는 사태가 발생이 되니까요. 그러면 페널티가 있느냐? 있습니다. 재산이 가압류되거나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보험 같은 경우 돈을 내지 않으시게 되면 월급 통장이 가압류되거나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재산 압류가 있었다는 것은 들어보지를 제가 못한 것 같네요. 그렇지만 국민연금도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재산이 압류될 수는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조 추첨식 있다고 전에 말씀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그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2시에 그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조 추첨식이 열리고요. 그 32개의 참가국을 4개국씩 A조부터 H조까지 8개 조로 나눕니다. 네.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추첨하는 방식은 어떻게 이 탁구공을 돌려서 이렇게 번호를 뽑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일단은 그 피파 10월 랭킹에 따라서 그 32개의 국가를 그 1번부터 4번 포트까지 8팀씩 나눠 놓은 상태고요. 네. 그 맨 처음으로 1번 포트 속의 개최국 러시아를 A조에 배치하고요. 예. 그리고 독일과 브라질, 포르투갈 등 또 피파 랭킹 상위 7개 팀을 또 한 팀씩 랜덤으로 뽑아서 예. B조부터 H조까지 편성을 합니다. 예. 2, 3, 4번 포트에서도 한 팀씩 뽑아서 A조부터 H조까지 배치를 하고요. 다만 대륙별 안배를 위해서 또 같은 대륙 국가끼리는 또 유럽을 제외하고는 같은 조에 속하지 않고요. 네. 추첨자로는 또 아르헨티나 마라도나나 예. 또 브라질의 카프 등 8명의 축구 레전드가 나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피파 랭킹 끝에서 두 번째입니까? 63위입니까? 네, 우리나라가 그 62위고요. 아, 예. 이번에 32개 나라 중에 우리보다 낮은 국가는 또 개최국 러시아와 또 아시아팀 사우디뿐입니다. 예. 그럼 우리 입장에서 뭐 최악의 조고 뭐 최고의 조고 이런 거 필요 없겠네요. 일단 끝에서 두 번째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사실 우리나라가 그 최약체 팀이기 때문에 네. 또 최상이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따지는 게 또 무의미하다 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또 그래도 만약에 경우의 수를 따질 경우에는 예. 그 1번 포트의 브라질 또는 아르헨티나, 2번 포트의 스페인, 3번 포트의 또 덴마크를 만날 경우에는 정말 최악의 조고요. 네. 또 그나마 나은 경우를 따져보면 또 1번 포트의 러시아, 2번 포트의 페루, 또 3번 포트의 튀니지를 만나는 그 정도입니다. 네. 그 골프 황제 그러면 타이거 우즈가 생각나는데 전 부인하고 이혼 사건 이후부터 슬럼프에 빠졌다가 요즘은 좀 돌아오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오늘 10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렀는데요. 또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예. 오늘 바하마에서 열린 히어로 월드 챌린지 1라운드에서 3언더파를 쳤고요. 또 18명 중에 공동 8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올해 2월에 또 대회 기간 중에 허리 통증으로 기권을 한 뒤에 예. 또 허리 수술을 받아왔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또 굉장히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예. 그 우주 선수가 그동안에 부진했던 이유는 뭐 어디 골프 치러 나가면 갤러리들이 뭐 이혼한 사람이다 그러고 뒤에서 야유 부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영향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우주 선수는 또 메이저 대회를 14차례나 제패한 또 굉장한 선수인데요. 네. 또 최근에 허리 수술을 또 2차례 이상 받았고 또 일종의 공포증인 입스 논란 속에 또 굉장히 부진을 했습니다. 네. 또 오늘 제가 경기 영상을 찾아보니까 또 8번 홀에서 또 7m 버디 퍼트를 넣으면서 또 이제 재기 가능성을 좀 알렸고요. 그리고 수영 황제 펠프스도 트위터를 통해서 또 우주의 복귀를 반기는 듯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골프 황제의 그 귀환을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 박민 기자가 러시아 월드컵 때 러시아 가실 겁니까? 네, 제가 그 브라질 월드컵은 현장에 다녀왔고요. 예. 아직 내년 6월에 개막을 하는 만큼 아직 출장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건 네. 우리나라 소치 올림픽도 그렇고 모든 올림픽 경기에서 아나운서분들과 해설하는 분들의 그 고함 소리 있잖아요. 네. 막 그 흥분해서 막 열성적으로 응원하시는 거는 좋은데 차분한 가운데서 선수의 어떤 장점, 단점, 기술적인 측면 이런 거를 좀 전문가답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해설가나 아나운서 분들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올림픽 때도 그 선수 출신 해설위원들이 굉장히 흥분을 하면서 네. 눈살을 찌푸린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뭐 독일 분데스리가 중계를 봐도 굉장히 전문가들이 차분하게 진행을 하고 네. 그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주 선수 경기 영상을 찾아봤더니 그 해설하는 분이 굉장히 차분한 목소리로 정말 그 적시적소에 할 말만 하고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요. 좀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박민 기자가 한번 스포츠 캐스터나 해설을 나서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 시한 내일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예산도 예산이지만 결산도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만 일단 예산이 짜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정오까지 이 정세균 의장이 예산안 자동 부의 시점을 지금 늦춰가면서까지 합의 도출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회 내부에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국민의당이 예산안 통과에 키를 잡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도 한번 여쭤보고 어떤 것들을 국민의당이 관심 있게 들여보는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예결위 소속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예결위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예결위는 더 이상 열리지 않고요. 예. 이제 협상이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예결위의 3당 간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간사 3명이 이제 실무적인 회의를 이제 주로 하고 있고, 예. 대체로 이제 뭐 경로당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 그다음에 농업예산, 뭐 이렇게 국방예산, 보훈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정도 합의를 하고 있거나 거의 이제 의견이 접근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예. 또 다른 트랙이 원내대표 단에서 협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공무원 증원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일자리 지원금 또 아동수당, 기초연금, 그다음에 법인세, 소득세, 지금 누리과정 예산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단에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예결위 간사단 협의는 잘 굴러가고 있는데 원내대표단 협의가 사실은 조금 좀 잘 안 굴러가고 있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공무원 증원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일자리 지원금 3조 원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너무 아마 철학적인 관점에서의 견해차가 크지 않나 싶고요. 네. 이제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동수당 같은 부분 또 누리과정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는 의견 대립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을 좀 모아가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네. 이제 맨 마지막으로 그 결국은 이제 재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보수 법안인 지금 법인세나 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서 특히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 이 자유한국당과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좀 의견 대립이 좀 큰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세 가지 쟁점이 그러니까 공무원, 그다음에 최저임금 보조분, 그다음에 법인세, 세율 이 세 가지가 아주 큰 쟁점입니다. 그렇네요. 최저임금부터 제가 간단히 한번 여쭤볼까 싶습니다. 3조 원이 네. 더 든다 그러셨잖아요. 네. 이거 최저임금 협의회도 있고 다 있는데 대통령께서나 아니면은 어떤 분이 가셔가지고 3조 원으로 합의보자 하고 오신 내용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 예결위원회 이제 대정부 질의 때도 이제 이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는데요. 예. 내년 최저임금이 지금 16.4%로 워낙 가파르게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혹시 이게 이제 대량 해고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예. 문제는 내후년 최저임금은 사실은 7,530원에서 또 올라서 8,000 몇백 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3조를 보조해 주는데 그러면 후년에 8,000 몇백 원이 되면 한 7조에서 8조 정도를 내후년에는 보조를 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9,000원대 최저임금이 되는데 그때는 한 10조 남짓대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보전해주는 예산을 세워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첫째는 맞는지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한 해 해보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는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1년 유예를 해서 기업들의 이 문제점을 잠시 이 어떤 고통을 늦춘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의 어떤 안정성과 영속성만 해치게 되고, 예. 우리 경제나 실질적인 이득은 전혀 안 되는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도 또 자유한국당 쪽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입니다. 공무원 증원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입장하고 지금 정부에서 설득하고 있는 입장은 어떤 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임기 5년 동안 17만 명 정도를 증원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죠. 예, 당장에 내년에는 한 15,000명 정도 증액을 하면서 예산 한 6천억 정도 추가를 편성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희들 이제 판단은 17만 명을 이제 주장대로 증원을 했을 경우에는 네. 공무원이라는 게 한 번 임명을 하면 평균 26년을 근무하고 그다음에 퇴직하고 난 다음에 17년 동안 연금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7만 명 증원에 대한 예산 추계는 35조라고 하지만 예. 실은 그 뒤에 이제 그 남은 21년 플러스 그다음에 연금 받는 17년이 추가로 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 추계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적게는 320조, 많게는 한 530조까지 지금 추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공무원 17만 명 증원이라고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이고 계획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고 예. 또 한 가지는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가령 유학 갔다 오거나 또는 타 기관에 파견 갔다 와서 보직 못 받고 그냥 인공위성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공무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그 보직 없이 무보직 공무원들이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150명까지 있거든요. 네. 그것도 시골의 중학교 같은 데 가보면 그 학생들은 전교생이 한 60명 되는데 선생님 교직원 해서 한 20명, 25명씩 되거든요, 보면. 네. 예. 그래서 이러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을 세우고 나서 공무원을 이렇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증원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예.
지금 근로소득세 내고 있는 분들이 전체 근로소득자 발생 중에서 몇 %인지는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7% 정도가 세금을 내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네.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소득세 이제 세원 마련과 관련해서 법인세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를 어떻게 이제 재편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도 결국은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같이 지정이 돼 있고 원내대표단에서 합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조금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좀 넓히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금 납세 기준점을 조금 더 하한해서 단돈 10,000원이라도 또 연간 5만 원이라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게 된다면 국가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인 책임의식도 생기고 세원도 조금 넓어지는 효과도 생길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세 가지 안점, 주요 안점에 대해서 김경진 의원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최저임금, 법인세 그리고 공무원 증원에 대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어떤 줄 당기기 이게 이제 있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지금 국민의당에서 본격적으로 좀 이번 예산안에서 중점을 두고 있다.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입니까? 왜냐 그러면 국민의당 안에서 지금 호남 의원분들하고 비호남 분들 간의 어떤 탈당 문제라든지 당의 통합 문제를 갖고 이견이 많다 보니까 예산안 문제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 쪽 손을 들어주는 걸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마 며칠 전에 이제 호남선 KTX 관련해서 이제 양당 간에 공조하기로 했다. 아마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무한 비행장 경유 문제입니다. 예. 네, 사실은 저도 지역구가 이제 광주인데 사실 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정부라든지 또는 과거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경부선 KTX는 부산까지 고속철화된 게 벌써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호남선 같은 경우는 광주까지 고속철화된 게 불과 3, 4년입니다. 예. 그리고 3, 4년 전에 이제 비로소 고속철화가 됐고, 그다음에 광주까지만 지금 고속철화가 됐지, 광주에서 나주, 목포까지 구간은 여전히 새마을호나 무궁화호가 다니는 것처럼 저속철 구간이거든요. 근데 내년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목포까지 고속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앞으로 한 2, 3년이 더 걸립니다. 실제 공사 기간이 있으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워낙 과거에 어떤 불균형 차별을 받았던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현재의 집권 정당인 민주당이 같이 해주겠다고 한 걸 가지고 이게 마치 무슨 예산에서 빅딜이 있었던 것처럼 이게 외부로 비춰진다면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그건 좀 잘못된 관점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근데 저희들이 이제 예산에서 주장하는 게 가령 이제 아동 수당이라든지 이제 기초연금 같은 경우 특히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금 현 정부는 0세부터 이제 5세까지 그냥 일괄적으로 다 주자, 10만 원씩 주자 이제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게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재정의 낭비 요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계층에 따라서 선별적 복지를 하자. 그래서 굳이 아동수당 안 주어도 그냥 집안에서 애 키울 여력이 있는 집까지 굳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점은 아마 일정 정도 아마 정부 여당하고 합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많은 청취자분들 중에서 지금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내용 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이나 소방경찰 복지사, 부사관 이런 부분이 대부분 포함된 거 아닌가. 그러면 복지나 노동 문제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의당에 대한 시각은 어떤가 여쭤보는 분이 계십니다. 8823번입니다. 사회복지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직도 못 받고 떠드는 공무원들이 일정 숫자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인력 재조정 계획까지 같이 가지고 오면서 예산을 어떤 인력 소요 필요 근거를 제시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정부의 예산안 중에 보면 정말 얼토당토 않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가령 혁신읍면동 예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또 뭡니까? 각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동이라든지 읍이라든지 시골의 면 단위에 보면 주민자치 조직이 있거든요. 그럼 이 주민자치 조직은 말 그대로 그냥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자치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희망사항을 동장이나 읍장이나 면장에게 전달을 하기 위한 이런 조직인데 갑자기 이번 행안부 예산안을 보니까 그 주민자치회의
총무나 간사에게 연간 3천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고 하는 그 예산을 짠 겁니다. 급여를 준다고요? 예. 봉사조직에? 봉사조직의 간사에게 1년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무원만 늘리는 예산만 들어있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좀 엄한 느낌이 덜 들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정말 불효불급한 일자리를 만드는 또 지금까지 자원봉사 조직으로 무급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조직에 그냥 굳이 국가 예산으로 이 3천만 원짜리 준 공무원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예산들도 많이 끼어 있어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냉정하게 보고 공무원 증원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네. 말만 그럴듯하지 실제로는 불필요한데 이게 물타기성으로 그냥 이렇게 증원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의구심도 들어서 더 엄밀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진짜 엄밀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 자칫 잘못하면은 400조를 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430조 그다음에 500조 갈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돈이도 이렇게 세서 봐야 되는데 국방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오셨다 가시면서 국방비 아무래도 무기 많이 사야 되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한번 들여다보셨어요? 지금 간사단에서 지금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이 주한미군을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전쟁 억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인해서 예. 우리에게 무기를 사도록 간접적인 방식으로 많은 압력을 넣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미사일이라든지 또 뭐 이런 그 정찰용 군용 드론 같은 거는 우리가 만들지도 못하게 이렇게 한미 미사일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 정부를 비난하기는 조금 뭐랄까 우리의 전체적인 국력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자주적인 측면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임하게 되면은 그런 예산을 일정 정도 줄일 부분은 있는 것 같아서 네. 사실은 예산과는 상관없이 정부에게 조금 어떤 강한 자세의 변화랄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주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으면 또 많은 분들이 화를 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 국민의당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시기 같아서 네. 다른 당에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정부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일단 정의성, 전체성 면에서 상당히 좀 투명성 면에서 뒤처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의당에서 예산을 들여다보시고 타협할 네. 것은 타협은 하지만 정말 국민의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정확하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김기진 의원님.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보고 캐스팅 보트다 또는 우리의 이제 국민의당이 예산안 통과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네, 예. 저희들은 정말 한 건 한 건 바라보는데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고 정말로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회 애결위 소속의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4부로 오겠습니다.